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통일신라의 나머지 파트예요. 이제 저번에 우리가 중대와 하대를 큰 틀에서 비교를 했고, 중대의 세부적인 내용, 하대의 세부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들은 다 했죠. 나는 남아있는 부분, 통일신라의 문화랑 대외교류, 되게 간단한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문화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막 불국사, 석굴암, 석가타, 다보탑 막 되게 많은 것들을 공부했는데 이젠 대부분 다 내용이 빠졌고요. 여러분들은 딱 불교, 통일신라 문화 하면은 불교, 그 중에서도 두 명의 승려만 확실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왜냐면 앞서서 이 뭐 선종이니 풍수질이니 유교니 또 뭐 각종 문화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정치사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문무왕릉, 만파, 식적, 가문사, 뭐 불국사, 석굴암, 승탑, 선종, 풍수지리 같은 거 나머지 내용들은 정치사를 설명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설명하지 않은 나머지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원효와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문화, 이 불교 하면은 원효와 의상 확실히 비교해 두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이 불교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뭐 수능이건 한능검이건 뭐 내신이건 간에 이 불교 문제가 나올 때는 인물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은 나오는 사람이 좀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통일신라 시대에 친구였던 원효와 의상, 그리고 고려시대 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의천, 대각국사 의천, 그리고 보조국사 진울, 그리고 유불일치설의 해심, 이런 애들을 또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 가장 잘 나오는 인물들이라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인물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인물들의 그런 사상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통일신라에 활동한 대표적인 승려 원효와 의상을 살펴볼 건데요. 원효와 의상은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둘은 신분이 달랐습니다.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었고요. 의상은 진골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골품을 뛰어넘은 우정인 거죠. 그리고 원효는 국내파예요. 당나라 유학을 안 갔습니다. 근데 의상은 유학파, 당나라에 유학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둘에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원래는 원효도 당나라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했죠. 이제 원효랑 의상이 둘이 이제 우리 당나라로 건너가서 열심히 불교를 배워보자 이래서 이제 둘이 당나라 유학을 준비하고 길을 떠나다가 하루 이제 비가 와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잠을 자다가 원효가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이 막 마르니까 그 어두운 동굴에 더듬더듬 하다가 보니 머리맡에 웬 바가지가 있고 그 바가지 안에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잠결에 그 바가지에 든 물을 엄청 시원하게 펄컥펄컥 마신 거예요. 그리고 시원하다 이러고 이제 꿀잠을 잤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게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뭘 먹은 거예요? 바가지에 담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아니라 해골에 담겨있던 썩은 물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동굴엔 시체가 있던 동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골에 담겨있는 그 썩은 물을 보고 구역질을 한 거죠.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게 이제 해골인 줄 모르고 썩은 물인 줄 모르고 어젯밤에 잠결에 먹었을 때는 그렇게 시원하고 달았던 물이 아침에 이게 해골에 담겨있다는 걸 아니까 구역질이 나는구나. 결국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뭐만 변한 거야? 내 마음만 변한 거야. 그래서 모든 건 이게 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해서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그 길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의상은 당나라 유학 간 거고요. 자, 이 원효와 의상의 사상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 원효는 일단 모든 불교 사상은 마음먹기에 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불교의 사상에 조화와 통합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조화와 통합을 중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일심. 하나의 심, 마음. 그러니까 모든 건 어디서 나온다?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팔을 갈라가지고 교파를 갈라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고만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 잡을 게 없죠. 막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한 마음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이 불교 교파들끼리 갈등하지 말고 화합하자 이거죠. 그래서 일심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뭐하자? 화쟁. 화해하고 쟁.
다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과 화쟁. 그러니까 일심, 모든 것을 한 마음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일심을 토대로 우리가 뭐하자? 화쟁. 모든 다툼을 극복하고 화해하자는 거예요. 종파들 간의 이론적인 사상적인 대립을 극복하자라는 거죠. 조화를 추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심과 화쟁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이 쓴 책, 이건 자료로 많이 나오죠. 뭐 신문화쟁론, 대승기신론서, 화엄경소, 금감상매경론 이런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원효는 이런 일심과 화쟁을 토대로 불교 대중화에 힘입어요. 여러분 우리 불교를 처음 어디서 배웠죠? 그죠? 한국이 연맹 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4단계를 거친다고 했죠. 정복전쟁, 왕위세습, 율령반포, 불교수용. 불교가 왜 필요해? 하나의 국가를 통합해주는 하나의 단일한 종교로서 업설과 윤회, 왕즉불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잖아.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 그리고 업설과 윤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고리 속에 있고 지금 현생의 삶을 결정하는 건 네가 전생에 쌓은 업이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라도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지배층의 말 잘 들어라 하고 귀족들의 권위를 또 보장해주는 게 업과 윤회였죠. 그러니까 이때 초창기 불교만 해도 철저한 왕과 귀족 중심의 지배층 위주의 불교였지 백성들을 위한 불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불교를 왕과 귀족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불교로 백성들에게 불교를 대중화시킨 거에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는 뭐라 말하냐? 어려운 거 다 필요 없다. 누구나 아미타 부처님에게만 귀의하면 남이 아미타불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미타 신앙을 이야기해요. 이 나무 아미타불이 얘들아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이게 나무가 나 누구누구에게 귀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누구에게 귀의한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은 나 누구에게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부처님의 종류가 되게 여러 분이시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미타 부처님 이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은 어디를 관장하는 거냐? 저승을 관장해요. 그러니까 뭐야? 내세 사후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야. 그리고 관음 부처님이 계세요. 관음불. 이분은 아미타 부처님이 저승, 내세와 사후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이라면 이 관음 부처님은 이승을 관장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현세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관음 부처님입니다. 응처럼 보이네요. 이거 관음 부처님입니다. 관음불. 현세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미륵불. 이 미륵불은 미래를 관장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저승, 내세와 사후세계, 관음 부처님은 이승과 현세, 미륵 부처님은 미래를 관장하시는 분인데 지금 원효는 뭘 말하는 거야? 나무 아미타불.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 나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자비로우신 아미타 부처님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은 이후에 어디로? 사후세계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극락정토로 데려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남이 아미타불을 외우면 죽은 이후에 내세에 아미타 부처님이 관장하는 극락정토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 남이 아미타불 외우게 되는 거예요. 이 극락정토가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효는 이게 백성들에게 남이 아미타불만 외워라 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파괴승을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파괴승은 율법을 계율을 어겨서 교단에서 쫓겨난 승려를 파괴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교단에서 쫓겨난 몸이다. 그러니까 나는 권위 있는 승려가 아니라 나도 쫓겨난 밑바닥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파괴승으로 했냐면 파괴승이 되었으니까 절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를 떠돌면서 모두가 무시하는 거지, 깡패, 창녀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으면서 부처님 말씀 한번 들어볼래? 드랍 더 비트 이러고 이제 나무 아미타불 막 이러고 이제 막 다닌 거예요. 그리고 무열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당시 이제 그 요석공주가 그 남편을 잃은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요석공주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이두를 만든 설총을 낳아요. 그러니까 승려로서 뭐 고기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결혼도 하고 이게 완전 계율을 다 어기는 거죠.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면서 불교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또 뭐라고도 불렸냐? 나는 파괴승. 다른 말로는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성거사. 그러니까 낮은 자라는 거야. 이게 낮은 자. 굉장히 본인의 권위를 낮추면서 백성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무예가, 이거 노래예요, 노래.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불경을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토종, 극락정토. 누구나 극락정토에 남이아미타불만 외우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토종이라는 계파도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의 성적, 여기 아래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제가 좋은 표현들만 다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했고 불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남이아미타불이란 연불만 외우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타 신앙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효고요. 자, 그 다음에 원효의 친구인 의상은 일단 이 사람은 진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층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효가 이 불교 사상 내에서의 통합을 중시했다면 의상은 신라 사회 전체의 통합을 중시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화엄 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합니다. 이 화엄 사상은 뭐냐면 화엄 사상에 담겨 있는 게 연기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사상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굉장히 유명한 일즉다 다즉일. 하나, 일이 곧 다, 전체고 다, 전체가 곧 하나다. 하나가 전체, 일즉다, 그리고 다, 전체가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이걸 그림으로도 그려요.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그림으로도 이거를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 조화의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통일 이후의 신라 그런 분열과 대립을 극복한 거야. 나는 고구려인데, 나는 가야인인데, 나는 백제인인데, 으아 억울해. 나는 육두풍, 나는 진골, 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통일 이후에 신라를 하나로 묶는 화해와 통합,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당연히 이런 신라 사회 전체의 통합은 왕권에도 큰 도움이 돼서 전제 왕권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엄종이라는 거, 원효가 정토종이었다면 이 사람은 화엄사상에 기반한 화엄종이라는 걸 개창을 하고요. 부석사라고 하는, 오늘날 경상도 영주지방에 있죠. 이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을 하면서 불교를 확산해요. 그러니까 의상은 주류, 원효는 비주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상이 신라 사회의 전체 통합, 화엄사상, 일즉다 다즉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전제 왕권에 도움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럼 의상은 백성들을 위한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은 지배층의 편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의상이 비록 신라 사회 전체 통합을 중시를 하고 화엄사상, 일즉다 다즉일 신라 전체의 조화와 통합을 강조해서 이게 왕권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의상이 막 백성들을 찍어누른 지배층의 편이 아닙니다. 의상도 원효 못지않게 백성들을 사랑했고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큰 공을 세워요. 원효가 아미타 신앙, 나무아미타불을 이야기했다면 의상은 이 나무아미타불을 세트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하면 나오는 게 관세음보살이잖아. 이 관세음보살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게 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 관음부처님에게 너희가 마음을 열면, 너희가 관음부처님을 받아들이면 이 관음부처님은 어디를 관장하시는 분이죠? 현세를 관장하시는 분이잖아. 현세를 관장하시는 관음부처님이 너희들을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해 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미아미타불을 외치면 아미타 부처님이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내세를 책임져서 나를 내세의 극락정토에 들어가 주시고, 관세음보살을 외치니까 이제 관음부처님이 이제 나의 현세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나의 내세와 현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불교를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이때부터 이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 습관처럼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는 화엄종을 형성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부속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했다.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시장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원요 모든 건 한마음에서 나온다. 의상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제가 내용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해초 원효 의상급은 알지만 선지로 나옵니다. 해초라고 하는 승려도 통일신라의 승려예요. 해초는 놀랍게도 인도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써요.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써요. 왕 다녀왔다. 어디를? 오천축국 5개로 나누어진 천축국. 이게 인도를 말해요. 천축국이 인도. 당시 인도가 분열기였거든. 그래서 5개의 천축국, 5개의 이제 인도의 나라를 다녀오고 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행기입니다. 선지도 잘 나와요. 해초. 왜 여기 해초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해초. 그리고 뭐 고려시대에는 삼국유사를 쓴 일연이라는 승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불교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원효와 의상은 여러분 통일신라 중대, 그러니까 교종승려예요. 둘 다 교종승려야. 그러니까 선종승려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원효는 말하는 게 모든 게 한마음에서 나온다? 이거 선종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그래서 원효가 중대 왕따였어. 교종승려인데 말하고자 하는 건 선종이랑 좀 비스무리한 게 있다 보니까 이 중대 교종들 사이에서 원효는 비주류 왕따였습니다.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고요. 통일신라의 대외교류, 이거는 사실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신라의 주요 항구 하면은 어디가 있냐? 일단 당항성. 언제부터? 네, 6세기 신라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고 만든 곳이었죠.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기 위한 당항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완도. 이 완도에 뭐가 있었죠? 네,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청해진을 설치했죠. 흥덕왕 때. 그리고 신라의 수도 경주. 이 경주 옆에 있는 대표적인 무역항이 울산항입니다. 왜냐면 당시 이제 보면은 결국 신라가 수입하는 거는 비단, 약재, 공예품, 서적 이런 것들이잖아요. 중국으로부터. 다 지배층을 위한 사치품이잖아. 이런 거의 수요는 다 어디 있어요? 지배층이란 말이죠. 지배층이 다 어디 있죠? 경주에 있잖아. 이러니까 신라 수도 경주 근처에 있는 이 울산항이 대표적인 항구인 거야. 반대로 고려시대에는 수도가 경주가 아니라 개경이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무역항은 병란도. 그 개경 근처에 있는 거야. 다 이 주요 무역항은 사치품을 파는 게 지배층이니까 지배층이 모여있는 수도 근처예요. 그래서 신라 하면은 당항성, 울산항, 그리고 완도의 청해진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활동할 때 이 싼둥반도 지방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건립했죠. 이거 이외에도 하도 신라인들이 많이 건너가니까 신라인들이 머무르는 신라방도 만들어주고 신라인들이 머무르는 신라원 같은 절도 만들어줍니다. 이거 좀 이따 정리할게요. 자, 대외관계 일단 내용을 정리하면 당나라와의 관계 8세기 성덕왕 때, 성덕왕 하면은 정전 지금만 알면 안 돼요. 이때 이제 당나라가 누구랑 대립하고 있었죠? 발해. 이 발해의 무왕이 장문유의 수군을 시켜서 이 당나라의 싼둥반도 등주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나라가 이 발해 무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발해 무왕을 견제하기 위해 성덕왕과 관계를 재정립하죠. 그래서 신라의 성덕왕은 이 발해 무왕을 공격해달라는 당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나라의 관계를 재확립합니다. 그러니까 나당 전쟁 이후로 끊어진 관계가 재확립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와 공무역, 사무역이 활발해지는데 주로 싼둥반도나 양쯔강 하류에 신라인들이 머무르는 전용 숙소인 신라방 같은 게 생기고요. 당나라 땅에 신라인들이 머무르는 절 신라원. 이 대표적인 신라원이 뭐야? 장보고가 만든 법화원인 거예요. 그리고 신라인들이 머무르는 숙소 신라관. 그리고 신라인들의 자치기구인 신라소까지 만들어
이루어집니다. 그 일본이랑은 사이가 안 좋았다가 점점 사이도 좀 더 나중에 좋아지고요. 주요 무역항은 한강을 차지하고 많은 당항선과 함께 울산항. 왜 울산이라 그랬죠? 수도가 경주니까. 그 장보고의 활동 내용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무령군 소장으로 당나라에 활약했다. 산둥반도에 법화원을 설립했고 이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에 누가 일본 승려인 앤님이 여기서 이제 유학생활을 해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책에 이 얘기를 적어 놓았다. 그리고 흥덕왕 때 귀국을 해서 전라남도 완도 지방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을 소탕하고 그 해적을 소탕한 다음에 그 해적을 소탕을 하고 나서 이 남해와 황해의 해상무역을 장악을 해서 그 이후에 당나라와 신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도 벌어들였다. 그러다가 신라 하대 왕위쟁탈전에 휘말린다고 했죠. 원래 이제 왕위쟁탈전 신라 하대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에서 쫓겨난 신무왕이 장보고에게 날 도와줘, 네가 날 왕으로 만들어주면 너의 딸을 왕비로 맞이해줄게 해서 장보고가 오케이 콜 이래서 신무왕을 도와서 신무왕을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장보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근데 신무왕이 금방 죽어버리고 그 아들인 문성왕이 이 아버지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야, 내 딸 왕비로 만들어준다며? 했는데 이제 약속 안 지켜서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고 결국 장보고는 염장, 신라 정부가 보낸 자객인 염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 풀어보시고 탐구자료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구글에 올려드린 단원별 기출 선지와 문제 풀이도 함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